윤정욱 장편소설 그 여자의 전설 3편. 집 앞 골목에서였다. 소은이 늦은 시각에 집에 들어오는데 불 꺼진 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에 희끄무레한 것이 어둠 속에서도 성진의 차임을 익히 알 수 있었다. 앞좌석에서 성진의 머리가 숙여져 있고 그 안에 여자의 머리가 엉켜 있었다. 둘은 떨어질 줄 모르고 키스신을 연출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몰입되어 있었다.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짓을 바로 집 앞에서 할 만큼 그들은 당당해진 것일까. 오히려 소은이 못 본 채 대문을 조용히 따고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 성진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누가 뭐래도 내일은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내고 오리라. 10분 후에 성진이 들어왔다. 당신 언제 왔어? 성진이 의아해서 묻는다. 방금요. 나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나 지금 오는 길인데 어떻게 당신 온 걸 봐? 당신 차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군데? 꼼꼼하니 어떻게 보여? 외등켜 달고 하지 그랬어? 표정이 돌변하는 성진. 무서운 사람이군. 끼가 있는 것들은 무서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지. 나를 욕해. 걔는 잘못이 없어. 당당하시군. 소은은 걷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소은은 이혼의 결심을 굳혔다. 수없이 한 결심이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소은은 창문이 훤해지도록 나를 밝혔다. 이른 아침에 소은은 용인에 산다는 성혜연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번호를 눌렀다. 조용한 공간에 신호소리가 가며 정적을 깨는 것이 이쪽에서도 감지되었다. 여보세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에 매력있는 여자 음성이 나왔다. 성혜연 씨 댁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김성진 씨 집입니다. 네. 누구요? 여자는 쇼크로 인해 금방 목이 잠긴 소리가 나왔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딱 잡아떼면서도 더듬거리는 것이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였다. 성혜연 씨 아니에요? 맞는데요. 여기 어제 만나셨던 김성진 씨 집이라고요. 어제 만났다는 얘기를 짚어서 말하지 않았으면 도리어 바보가 될 뻔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긍정을 하는 듯했다. 우리 남편이 혜연 씨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더군요. 만나면 비용도 다 부담하시고. 네, 오빠가 힘들게 사신 것 같아서 제가 썼어요. 고맙습니다. 혹여 실수하더라도 봐주세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제서야 여자는 이야기를 슬슬 풀어놨다. 전철에서 처음 만났던 얘기며 월말이라 바쁠 때도 성진이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던 얘기며 늘 자기 주변을 맴돈다는 것을 고자질하듯이 소은에게 들려주었다. 피가 끓고 쫓아다녔단 말이 부끄러워 소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들으면서 아, 그랬었구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아내는 아이들 과외시키느라 목 터져라 가르치는 동안 남편은 달콤한 데이트에 여념이 없었다니 소은은 배신감에 숨이 곧 멈춰버릴 것처럼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남자들 한두 번 바람 안 피워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번 날에는 와인색 립스틱을 와이셔츠에 묻혀왔더군요. 어머, 그래요? 저는 전혀 화장을 안 하는데요. 언제쯤에요? 자기를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와 놀아났구나 하는 해석을 하는지 실망의 빛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연히 느껴졌다. 보름쯤 됐어요. 성혜연의 실망의 한숨이 얇게 수화기 속으로 깔렸다. 배신감은 그쪽에서 느끼고 있었다. 소은은 웃음이 나는 걸 참으며 말했다. 나는 개방적인 편이어서
남자들의 바람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인정하고 삽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젠 별 볼 일 없으니까 혜연 씨가 만나면 많이 의료해 주세요. 김성진 씨는 유난히 가정적인 편이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저는 그 점을 믿지요. 왜 그런 울타리를 치고 싶었을까? 아유, 그럼 됐지요 뭐. 저는 오빠 만나면 언제나 그래요. 언니한테 잘해줘요. 잘해줘요라고요. 성혜연은 자기는 지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소은에게 들려주었다. 여자들만의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혜연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그리고 그네들은 넉넉한 인사를 건네며 전화를 끊었다. 소은은 당신들의 사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암시를 주자는 의도였었는데 성혜연이란 여자는 예의를 차릴 줄 알고 이해심도 있는 괜찮은 여자였다. 어쩌면 꿈은 그렇게도 예언자처럼 꼭 맞아 들어가 주는 걸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진이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 같으면 그의 옷차림에 소은은 더욱 신경을 썼다. 촌스럽게 왜 그렇게 입어요? 다시 갈아입히고 넥타이도 다시 골라주었다. 혜연을 만난다고 허락을 받고 나가면 얼마든지 봐주는데 속이고 만나다 들키는 날엔 그대로 파산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렇게 신경 써주는 날엔 여자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나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성진은 기분 좋아했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만났다. 그런데 언니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차량 번호를 알지? 혹시 누굴 미행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도 누군가 뒤를 밟는 것 아니야? 혜연이 말하자 성진은 자신 있게 답했다. 오늘은 허락 받고 왔어. 그 말에 자존심 강한 혜연은 모욕적으로 느껴져서 발끈 성을 내었다. 오빠가 돈이 있어 젊기를 해? 뭐가 잘나서 내가 만나? 트러블을 일으키고 자존심 상한 성진은 성진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돌아서서 찻집을 나와 헤어졌다. 성진은 분노하면서 집으로 왔다. 그 얘기를 그대로 소은에게 전한다.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이젠 다 끝났어. 온종일 성진이 드러넣어서 고민의 장기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연극으로라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안 만난다더니 2달쯤 지나서 증거를 잡혔다. 성진의 담뱃갑 속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소은이 따로 적어놨다. 이튿날 그 번호를 돌리며 성혜연의 안부를 물었더니 분명히 그 여자와 연관이 있는 집이었다. 법적 문제가 생겨서 바쁜 혜연이 성진에게 부탁을 했는데 전화 받았던 여자가 혜연에게 바로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속이며 만나고 있던 거였구나. 소은은 혜연과 성진이 자신을 만만히 보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에 그냥 묵과할 수 없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하면 바보로 보고 기만하려 드는 것이다. 성진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 취해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 밤늦은 시간엔 집에 없었다. 소은은 백지에 글씨를 썼다. 요약하면 내가 포기를 하겠으니 당신네들 마음 놓고 만나도 된다. 남을 속이고 부당하게만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들킨 것만 억울하고 부끄러운 거냐. 우리 부부 사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내일 법원에 가기로 합의를 봤다. 20여 년간 쌓았던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새벽 2시에 그런 내용으로 성혜연의 회사에 팩스로 넣었다. 그녀가 사장이고 그녀의 사무실 안에 팩스 전화기가 있다고 들었다. 분명 그녀가 볼 터였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다. 이튿날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왔다. 소은이 수화기를 들자 정소은 씨입니까? 바리톤의 굵은 음성의 남자였다. 성혜연 씨 남편입니다. 팩스를 받았습니다.
아차 싶었다. 하필 그날따라 그녀의 남편이 회사에 남아 숙직하며 백수 온 것을 전부 읽었다. 남편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정소은 씨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소은은 그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자신이 피해를 볼지언정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소은은 본바탕이 고운 심성의 소유자였다. 그럴 수 있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미리 일침을 놓느라 내가 당신네들 사이를 압니다 하고 경고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정하고 이해하신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오늘 월말이라 아직 저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확인하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성진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다. 공직자 출신이고 지금은 경제 능력이 없지만 건달은 아니고 예의는 깍듯해서 외부에서의 평은 좋은 사람이라고 요약해서 말해주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간통죄로 쳐넣으세요. 남자는 분통이 터지는 걸 참으며 진실로 말하고 있었다. 간통을 했어야 넣었죠.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습니까? 아, 아니요. 일찍 나가셨는데요. 소은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성진에게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없다고 했다. 그 남자의 전화는 저녁 때 소은이 방을 비운 사이 성진이 직접 받게 되었다. 야, 너 배에다 철판 깔았냐? 내가 네 부인 보고 만나자고 하고 쫓아다니면 좋겠어? 한번 해볼까? 여자를 사귀려면 보석에 민국꽃도라도 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 좀 사주며 만나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 흥신소에 부탁해서 샅샅이 증거를 확보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전화를 끊은 다음 성진은 몰상식한 놈이구만. 교양 없는 놈 하고 욕을 뱉었다. 소은은 속으로 그거 참 고소하다 했다. 겉표정으론 시침을 떼었지만 그 뒤 성진에게서 성혜연의 집에 분란이 나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두들겨 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치료차 병원에 와 있다는 내용을 혜연이 성진에게 휴대폰으로 전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유흥가에서 놀기만 하는 건달로 말했다는 것에 모욕을 느끼며 분풀이를 해댄 모양이었다. 왜 백수는 보내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냐는 혜연의 원망을 성진은 소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소은은 이혼의 결심이 완곡했기에 전혀 동요 없이 덤덤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정을 맺고 있구나 느꼈다.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들킨 것만 분해하는 그들이었다. 소은이 기영의 죽음 소식을 들은 것은 그 즈음이었다. 동아리 연극 발표회가 끝나고 그들만의 뒤풀이 모임에서 다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했다. 기영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늦은 시각 전속력을 내서 달리던 트럭 운전자의 실수였다. 기영은 그날 잘하지 못하는 술을 약간 마셨었다. 근래에 표정이 조금 어두웠다고 말하는 동급생들은 아마 군대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고 다인과의 만남을 반대하는 어머니에 대한 중압감이 컸을 것이라고 마치 기영이 사살이라도 한 것처럼 사인을 말했다. 어느 여름날 기영의 어머니가 기영 몰래 다인을 불렀었다. 내 딸로 너를 부른 것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였다. 우린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이다. 개종할 수 있겠니? 한 여사가 다인에게 심각하게 물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호한 다인의 대답에 한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다. 저의 집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기영이가 개종하면 안 될까요? 저런 당돌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창조자에게 순응해야지
부모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아직 저에겐 기독교관이 정립되지 않아 완벽히 믿음이 안 가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그댁에선 기독교인도 상관없대? 네, 어머니는 그런 것 상관 안 하셔요. 오히려 엄마는 절 보고 성당에 나가라고도 하셨어요. 헤어질 때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너무 깊게 정주지 마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만 사귀어요. 만만하지 않은 다인이 한 여사에 흡족하리란 예상을 뒤엎었다. 다인도 심사가 편치 않았었다. 순수한 친구 관계라도 축복받지 못하는 만남은 싫었다. 안경 속으로 보이는 예리한 관찰자 같은 기영 어머니의 시선이 살기 붙은 고양이의 눈매 같아 섬뜩했던 적이 많았다. 소심했던 기영인 엄마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한 여사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자 실신하여 입원을 하였다. 하루가 지나자 그녀는 의식이 들어오고 생각을 정리하던 끝에 다인의 팔자가 세어 기영과는 둘 중 하나가 불행해지겠다는 점괘가 찝찝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더욱 기영을 말렸었다. 더 정들면 떼기 어려울 것이고 군에 의문간다 어쩐다 하면서 깊은 관계까지 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에서였다. 뭐든 자식을 위한 배려였는데 그만 자신의 앞지른 생각이 불행을 불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인을 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테고 다인이 사고를 불러온 것만 같아 원망스러웠다. 나중에야 알은 이야기지만 기영은 일요일에 교회 빼먹고 다인과 자주 산을 오르내리며 절에 나갔다는 사실도 알았다. 한 여사는 속은 것 같아 분해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었으니 벌이 내린 것처럼 손을 꼭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진섭은 무참한 표정이 되어 기영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아냈다. 그 모습이 온 20여 년 전 제 어미 앞에 영정해서 절망적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던 때와 흡사했다. 다인이 영정 앞에 와서 몸부림치며 울었다. 실신한 다인을 안고 진섭이 데리고 나갔다. 다인의 어머니란 사람도 황준석이란 작가도 영안실에 다녀갔다. 밤새도록 같은 과 친구들이 영안실을 지켰다. 다인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친구였겠지만 나는 동생이야.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종사촌 지간이지만 저도 나도 친형제가 없으니까. 진섭은 자기 방에 다인을 뉘어놓고 창밖을 보며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과일이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듯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존재들은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 늙음과 죽음은 모든 것을 짓밟고 아무것도 그 자리에 남기지 않는다. 누구도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야. 죽음이란 우리의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있으니 생활의 한 부분일 텐데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 진섭은 가스대에서 쏘어놨던 죽을 가져다 다인에게 먹였다. 비 맞은 애처로운 제비 새끼가 어미를 기다리는 것 같이 떨고 있는 다인의 몸뚱아리가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가여웠다. 다인은 숨이 막혀 침대에 고개를 받고 숨죽여 울었다. 그때마다 진섭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슬퍼했다. 더운 날씨였다고 기억된다. 기용과 다인은 작은 녹음기를 하나 들고 전설과 설화 모으기에 나섰다. 우선 동네 노인정으로 가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제록하였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이야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며 어떤 결말을 위해 반전되고 있는지 공통점을 적어가는 과제였다. 땀을 흘리며 기영과 다인은
이 노인정 저 노인정을 더듬는데 어떤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두 사람 생년월일을 대라고 하더니 사주를 봐준다는 것이었다. 다인과 좀 쉬어가기도 할 겸 기영이 생년월일을 적어 주었다. 할머니는 기영에게 올 가을에 이별수가 있다고 하였다. 다인과 기영은 어떻게 상상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떤 이별이요 하고 물었다. 분명 누구의 변신일 텐데 누구인가가 궁금하였다. 다인은 너 징집역장 나왔으니까 친지로부터의 이별이겠지 뭘 했더니 할머니는 기영 보고 사고를 조심하라고 했다.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아귀들이 질투가 나서 방해한다고도 했다. 고궁엔 가지 말라며 한 맺힌 궁녀들이 시기를 해서 고궁에 가면 그 커플은 반드시 깨진다고 하였다. 다인이 노인정을 나오면서 한번 가보자 정말 깨지나 제의했고 기영은 좀 꺼려하면서 굳이 할 건 뭐 있냐 안 좋다는데 비하는 쪽이었다. 다인은 남자가 그렇게 대가 약하냐고 놀려대었다. 그들은 늘 서로 반대의 의견을 갖고 충돌을 일으키지만 너무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었다. 주로 다인의 고집이 이기는 편이었고 그것은 기영의 착한 성품이 그녀를 이해하며 받아들여서일 것이다. 날도 더운데 호프집에 가서 한잔하자며 그들은 길가의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나하게 취한 그들은 기분이 좋았다. 기영은 다인아 너 오늘 안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가서 뭐하게? 나 너 안고 싶은데. 아 너네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 나도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 테니까. 두 사람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둘은 서로 한쪽 어깨를 기대고 앉아 마냥 즐거워했다. 기영이 기습적으로 다인의 뺨에 뽀뽀를 했다. 너 또 그런 짓 하려면 너네 엄마한테 이른다. 다인은 엄마 얘기만 나오면 무섭다고 경직되는 기영이 재미있어서 놀려 먹었다. 그들은 눈빛으로 영혼을 약속하였다. 아름다운 청춘, 빛이 무색하도록 그들의 젊음이 눈부시었다. 그 할머니의 이별이란 것이 기영의 죽음이었나. 장례가 끝난 다음 소은과 다희는 할머니가 계신 일도 스님의 절 영가전 한 구석에 기영의 영정을 세웠다. 그려 꽃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불쌍히 갔구먼. 우리네 인생사에서 가장 큰 이별이여. 인륜은 어쩔 수 없는 것.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도드려라. 내 49대는 일심하여 드려주마. 일도 스님은 덧붙였다. 어째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비오기 전날이 꿉꿉하듯이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가피를 주소서 하고 그때 속으로 기도했었지. 소은은 잊으랄 수도 잊지 말랄 수도 없었다. 겨우 이렇게 입을 떼었다. 신이 계시다면 찾겠던 기영이를 천국으로 보냈을 거야. 다혜는 영가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기영을 보며 기영아 잘 가라. 이승에서의 추억 미련 버리고 편히 가시오. 내가 네게 섭섭하게 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고 가. 다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알아들은 것처럼 기영은 평상시 이해하고 있는 듯한 웃음을 웃고만 있었다. 기영이 넌 참 착한 애였어.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도 나한테 잘해주었지. 한 번도 표현해 본 적 없지만 나도 널 무척 좋아했어. 기영아, 기영아, 기영아. 매일같이 스님이 독경을 읊었다. 그들의 가을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기영의 어머니 한 여사는 아들의 49제 마지막 날 절에 왔다. 극락 전에 많은 영가들의 사진을 둘러보며 묵념을 올렸다. 아들의 티 없이 미소 띈 사진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허망이 그녀의 올곧기 많은 성품을 넉넉히 풀어주었다. 인간의 삶이란 짐작할 수 없으니 한 사람의 수명을 미리 알 수가 없다. 삶은 힘겹고 한정되어 있으며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결핍되고 안팎으로 어떠한 불운이 닥치면 나란 어느 때에든 죽어야 할 운명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결국 깨트려지고 마는 도공이 빚은 흙단지처럼 인간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결국 끝이 날 것이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나 예외 없이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누구든지 최후의 삶을 맞는다. 초대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떠나가는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죽음을 슬퍼하랴. 한 여사는 모든 것 부질없음을 느꼈다. 종교의 벽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의 진리는 같은 길인 것을. 나는 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닫고만 살아왔을까? 그녀는 자책했다. 다인아, 나도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 인도해 줄 수 있겠니? 한 여사의 진심 어린 그 말에 다인은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숙였다. 다인의 가슴 속에, 한 여사의 가슴 속에 기영의 따뜻한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기영의 책상 위에 써붙인 글귀가 떠올랐다. 신은 독실한 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여사와 다인은 말없이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들의 가슴에서 흘렀다. 그 후 한 여사는 재산을 정리하여 그 절반을 절에 헌납하였다. 소은과 성진은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지방법원 공공지원안의 이혼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 대해 소은과 성진은 놀랐다. 빈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쏟아지듯 들어와서 이혼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다. 무슨 서류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성질 급한 사람은 여러 번씩 묻고 쓰다가 구겨버리고 가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40대 중반의 여자가 자기 남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곁에 와 앉으며 비아냥대고 있었다. 남자는 묵묵히 쓰고 있는데 그 표정은 어서 이 지겨움에서 탈피하자는 굳은 결심인 듯했고 여자는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해 못 참아 주겠다는 듯 비위를 뒤집어 놓고 있었다. 쓰고 있던 남자가 도장을 깜빡 잊고 와 주머니를 뒤지며 낭패한 표정이 되자 부인이 약을 올렸다. 왜? 신나게 뛰어서 어서 빨리 가져와야지. 드디어 소원 성취하는데 어서 뛰어갔다 와요. 남자가 일어서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나이 정도의 중년 부인들이면 어디 가나 스스럼 없이 아무 얘기를 꺼내도 그들은 통할 수 있었다. 소은이 물었다. 호기심과 직업의식의 발동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얼 잊으셨는데요?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잊었대요. 아저씨가 다 쓰시나 봐. 자기가 밥벌이를 하나 주제에 바람까지 피면서 그래도 아이들 봐서 이혼만 안 하려고 참자 해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하자는 소리를 밥 먹듯 하니 오늘은 소원 들어주겠시다 갑시다 하고 왔죠. 아줌마는 직장 나가시고요. 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사정에서 하루 양해를 얻었어요. 아저씨는 뭘 하시는데요? 건설계통의 일을 하는데 자기 용돈 정도죠. 애들 학비까지 생활비 전혀 걱정 안 해요. 죽으라고 버는데 고스톱이나 치고 새벽에나 들어오니 자연히 잔소리를 할 밖에요. 아저씨가 지겨우셨나 봐요. 제가 보기에. 잔소리 들어도 싸죠.
아이들도 이혼 뒤에 절대로 아버지가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각서까지 받으래요. 겉으로만 아저씨가 이혼 요구를 했지 사실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입에선 이혼하자는 소린 한 번도 안 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데 돈벌이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여자는 사귈 수 있죠? 다 그런 년들이겠지 뭐. 그런 년들일수록 돈이 더 필요할 텐데 혹 진짜 좋아하는 동년배인지도 모르죠. 어떤 년이 그 승질 받아가며 사는지 내 두고 봐야지. 성질도 나쁘셨어요? 얼마나 고약한데요. 전부 두들겨서 뒤엎어요. 돈도 못 버는 꼴에. 부인 비유만 잘 맞추면 다복하실 텐데 아저씨가 잘못 판단하시는 거죠. 그때 성진이 다가왔다. 당신 거기서 뭐하냐? 왜요? 당신이 앞으로 가서 살 주소 쓰래. 난 복잡해서 못 쓰겠다. 당신이 써. 서류를 던지고 간다. 성진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아줌마는 왜 이혼하는데요?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는다. 아줌마네랑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고 성질 안 좋고. 수호는 그런 말을 하며 분수 같은 자신을 느낀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그런데 그 여자와 다른 점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소은 쪽이었고 맨날 술에 절어 사는 것만 다르다. 이제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하니 내심 소은은 후련해짐을 느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등이 가벼워짐을. 어차피 헤어져도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라면 속 끓여가며 이어가야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겉으론 평범한 부부 같지만 이미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환멸뿐이 남은 게 없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부모로서의 책임 때문에 상처 줄까봐 참아야 한다는 구실이라도 생기겠는데 아니 그 모든 핑계는 아직 헤어질 수는 없을 만큼 식은 정이라도 남았을 때의 부부 사이일 것이다. 소은은 행정당당간의 조언을 들어가며 겨우 작성을 해서 접수를 했다. 다음날 오후 3시에 부부가 다시 나와야 된단다.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재판 과정이 남는 것이다. 판사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서류에 기록이 남고 호적대로 넘어가 모든 서류가 자동적으로 기록해주고 갈라준다. 그 아줌마와 소우는 다음날 같은 시간에 오도록 잡혔다. 이튿날 소은과 성진이 법원 대기실에 들어서자 어제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끝까지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사이 또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취소하고 살다가 또다시 쓰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을까. 대기실에서 소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는 얼굴에 전부 상처와 멍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구타 때문인 것 같았다.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있지 않고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라고 하는데 잘생긴 얼굴에 무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타하고도 태어난 저 표정. 소은은 증오감이 일었다. 한두 번 당한 것 같지 않고 무수한 세월을 얻어맞으며 참아온 것 같은 여자는 눈물을 훔쳐내며 이번만은 안 쏘가 하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한눈에 알 것 같았다. 그때 세련되게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갑자기 판사실에서 뛰어나와 왜 안 들어와 하며 남편을 찾으러 대기실로 나왔는데 남편은 휴대폰으로 전화 중이었다. 그는 좀 이따 들어가면 되잖아 하며 화를 벌컥 내었다. 여자가 차례를 바꾸어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려 하자 이번엔 통화를 끝낸 남자가 주차가 잘못되었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소은은 옆에 빈 좌석으로 와 있는 그 단발머리 여자에게 물었다. 왜 이혼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서로가 재혼인데 자신은 애가 없었고 남편 쪽에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속을 썩인다며 아이들 때문에 못 산다고 했다. 남자 쪽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자꾸 기회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그 옛날 어느 여자가 직장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아빠가 새엄마 얻고들랑 말 듣지 말라고 이르는 것이었다. 소은은 그때 참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화목하게 살아야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좋은 것인데 어차피 자신은 살지 못하고 가면서 남은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지혜 없는 처사를 하는 걸 본 기억이 났다. 옆에 앉은 여자의 아이들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았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사건건 새 엄마의 말이라면 반항만 해대니 결국 또 이혼하고 불행해진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들도 지쳐가면 언젠가는 그때 좋은 엄마 만났을 때 잘 살 걸 하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며 소은은 남의 일에 안타까웠다. 소은의 차례가 왔다. 성진과 들어선 판사실에는 서기까지 여러 명이 배석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 지쳤는지 본인임을 확인하는 질문과 이혼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두세 마디만 던졌을 뿐이다. 소은은 이혼 사유에 경제 무능과 외도라고 표시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성진은 자신이 드러나게 되자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배반당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로 앞서 나온 부부 중 남자가 문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부인인 중년의 여자는 매몰차게 돌아서서 저만찍하고 있는데 나이 차가 많아 보이는 노년의 남자는 무의식 중 여자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확 돌아본 여자가 섬뜩하도록 송곳 같은 시선으로 노려보자 남자는 주춤하며 반대 방향으로 허둥지둥 발걸음을 돌렸다. 왜 그런지 잠깐 사이 본 그 부부의 행동에서 느낀 것이 부잣집 남자를 만나 잘 살다가 돈 다 없애고 중년에 와서 가난해졌는데 실제로 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분에선 귀하게 큰 남자는 능력이 없었고 여자는 생계를 꾸려 가자니 지겨워졌을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자 이젠 헤어지자고 이혼했는데 부인에게만 의존해왔던 남자는 그제서야 허둥대며 당황이 되는 것이다. 그 가난의 지겨움이 남편에 대한 증오로 변해 무시하는 표정이 부인의 얼굴에 역력했다. 소은은 회환이 왔다. 평생도록 힘든 고비를 다 넘기며 해로를 한다는 것이 위대하며 또 그 하기 힘든 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위대해 보였다. 소은의 감정은 어린애로 돌아가서 성진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거짓 봉급 명세서를 써서 돈을 떼먹고 갖다 주었던 것. 친구의 사무실에서 자고 왔다고 했던 거짓말이 우연한 기회에 탄로났던 것. 말이 딸리면 수시로 폭력을 썼던 젊은 시절. 심지어 메밀깍지 속이 든 베개로 내리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물을 바가지로 떠와서 끼얹어 정신이 들었던 일 등 너무도 많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많은 고역을 치르면서도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나? 바보 아냐? 여태껏 살아왔다는 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는 그 답변을 무엇라 할까? 문득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남 보기엔 글 쓰는 여자로 꽤나 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삶의 본능에 대해선 한치의 다름이 없었다. 성진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원인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질색이었다. 고상한 척 해가며 송곳으로 찔러대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다. 소은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자 지나온
2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컴퓨터에 입력되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중 최초로 실망했던 한 토막 장면이 떠오른다. 신혼 때였다. 다인이를 낳고 아기를 목욕시키는데 한 달 된 아가를 도무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게 된 것이다. 사는 곳은 성진이 군 소지지로 발령받아 내려갔을 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연탄불을 사용했었다. 아궁이 솥에 물을 끓이고 방에 들어가 비닐을 깔고 아기 목욕물을 놓았다.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로 부어놓은 다음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러 방문을 여니 성진은 TV 스포츠 중계에 열중이었다. 어쩌나 생각하다가 목욕시킬 방에 TV를 미리 켜놓았다. 아이를 혼자 씻기다 물에 빠뜨릴 것 같아 성진을 부르니 내일 시키라는 거였다. 아기가 꿉꿉해서 조르는데 다 준비해 놨어요 하니까 성진이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이었다. 아기 옷을 벗겨놨는데 목욕통을 번쩍 들더니 욕실에다가 담았던 물을 전부 쏟아버리는 것이었다. 소은은 너무도 어이없어 멀거니 바라만 보았다. 기껏 데운 물인데 걸레조차도 못 밟고 버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소은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보다도 너무도 단호한 그의 행동에 꼭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중계 보는데 지장 줄까봐 텔레비전까지 켜놔둔 상태인데 소은은 그런 성질을 보지 못하고 컸던지라 거기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따져보지 못했다. 또 잊고 살았다. 세월 지나며 그때 성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판단이 드는 것이다. 그를 잘못 다스렸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성진은 부인이 남편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한 것 같았다. 소은의 반대 의견을 성진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진은 부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한 겹 한 겹 쌓여갔었다. 공직에서 나와 다인이 고교 때부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달처럼 친구나 찾아다니며 술이나 먹고 다니는 것이었다. 고급 하숙생. 말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선 리어카도 끌 수 있다고 외쳐댔다. 자신과 남을 속이는 남자. 벌기는커녕 실제로는 소은에게 용돈까지 다 쓰며 다녔다. 다인의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융자를 내어 가르쳤다. 생활비에 은행 이자까지 소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결혼 10년 만에 집 장만한 것을 팔고 큰 전세에서 작은 전세로 옮겨 앉으며 줄여갔다. 성진은 반찬이 없으면 밥을 한술 뜨다가 식탁에 숟갈을 던지듯 놓고 그냥 나가버렸다. 어쩌면 소은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살았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은이 먼저 식탁에 앉아서 도무지 반찬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성진의 입에서 반찬 없다는 소리는 없어졌는데 냉장고를 뒤지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파 썩은 것 내놓고 상한 재료라도 나오면 전부 섞여서 없앤다고 트집을 잡았다. 다른 곳에서는 약점 잡을 게 없으니까 반드시 냉장고를 뒤적이며 흠을 잡아내곤 했다. 소은은 글을 쓰며 식탁에 자주 소홀할 때가 있게 되자 성진에겐 그것만이 소은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겨우 다시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 성진은 술 먹고 이튿날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자연히 나와야 할 상황이 왔다.
소은이 알던 사장에게 부탁해서 들어간 것도 사장이 소은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엔 소은은 앞으로의 생계 걱정보다도 그런 남편하고 사는 당신이 참 한심스럽소 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도리어 죄송하다는 인사를 해야만 했다. 자존심이 시궁창에서 나뒹굴었다. 근본적으로 성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밀린 연체 갚으라고 은행 독촉과 사채 독촉이 말이 아닌데 회사 분위기 싫다고 나와버리고 소은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글 쓰는 일 외에 아이들 과외 지도를 하느라 동분서주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술 먹고 이튿날 한나절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 후 술 먹고 못 일어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소은은 속에서 불이 펄펄 붙어서 냉수를 10컵도 더 마셔야 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한숨이 나오고 도무지 분해서 소은은 신을 저주하고 싶었다. 전생에 그에게 빚을 지어 이승에 와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며 자유하고 사귀다가도 의식 속에 자신이 죄 지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억울하기만 했다.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진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 회복이 쉽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당장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설상가상으로 뭐든 똑같이 시작하면 소은은 성공을 해도 남편은 꼭 실패를 하는 것이었다.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분석해보면 그는 앞뒤 생각 않고 자기 감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했다. 자연히 잘 살피지 못한 허점이 튀어나와 실패의 원인이 되곤 했다. 실패 뒤에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반성이 없으니 늘 되풀이하였다. 그때마다 손해였고 그걸 메워야 하는 몫은 본인의 책임인데 소은이 떠맡게 되었다. 오히려 성진의 큰 소리를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심해지는 콤플렉스의 일면이었다.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는 책임감 있는 남자와 사는 여자들은 여자도 무언가 잘못했겠지 하고 쉽게 해석을 해버린다. 그런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경험이 없으니 상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진의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자 소은은 성진을 신뢰할 수가 없어졌다. 뭐든 그가 하는 일이면 의심스럽고 하나하나 검증하며 따지려 들었다. 자연히 성진에게선 피곤한 아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고 무시당할 땐 주먹질이 오갔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쳐가자 소은은 이젠 그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고 싶어지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도 기대할 때는 한가닥 희망이 있을 때였다. 날이 갈수록 아쉬워질 때마다 성진은 소은에게 기대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끼리 술집을 전전하며 대책 없이 마셔대었다. 자연히 변변한 친구와는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배울점이 없는 사람끼리 늘 한 잔, 두 잔이 그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미묘한 건 여자들의 심리와 남자들의 심리가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남편 흉을 줄줄이 늘어놓는데 남자들은 자기 아내 흉을 잘 보지 않는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는 서로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줄까 봐서일까. 늘 걱정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소은은 글쓰기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부부가 다툴 때는 예민한 다인이 더 못 견뎌했다. 어려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울었다. 그럴 때 소우는 가슴이 찢기는 통증이 왔다. 커서는 부모를 증오하는 것 같았다. 확연하게 아빠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될 때면 큰 소리로 따졌다. 도대체 이혼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야? 이유 좀 합시다. 당돌한 딸의 질문에 성진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소우는 자조했다. 버릴 수밖에 없으면 버려야 한다는 게 소은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이혼까지는 가지 못했다. 정말 그게 뭘까? 아픈 고통을 낳으면서도. 점쟁이는 그것을 부부가 같은 토끼날에 태어나서라고 풀이했다. 이제 이혼을 하고 보니 마치 멀리 지구를 두고 혼자 뚝 떨어져 나와 그 지구를 바라보며 회상을 하는 것 같다. 성진이 잘 되길 바라지만 소우는 2번 다시 만날 날이 없게 되길 소망해 본다. 이혼 후 그 허망함을 달래기 위하여 친구는 맥주를 마셨다고 했다. 소우는 친구를 이해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술에 의존하여 이겨낸다는 것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싫었다. 오히려 다른 날 마시더라도 오늘만큼은 맨 정신으로 버티리라 다짐한다. 이것이 자존심인지 오기인지 그녀는 분간이 안 간다. 그날 성진은 술에 해파리처럼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다. 소우는 속으로 그것밖에 안 되냐 무시하는 시선을 한 번 주었을 뿐이다. 허긴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그럴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저 정도가 됐을까? 어찌해야 하나? 차라리 그 여자도 이혼을 하고 성진과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성진은 술에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소은의 방을 열고 들어와 이불 속에 누워 공상에 잠긴 소은 옆에 누웠다. 벽을 보고 누운 소은의 등을 자기 쪽으로 눕힌다. 소은은 송충이 털듯 털어낸다. 성진은 하룻밤 사이 칼로 물베기 된다는 부부 사이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혼해서 혼자 살 방이라도 구해줘야 해결이 날 것 같다. 헤어지고 나서의 홀로 서기까지도 소은이 해결해 줘야 하나. 소은은 성진이 거머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굶주린 섹스가 하고 싶은 건지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존심은 어디다 떼놓고 다니는 걸까? 정말 점쟁이 말처럼 못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주중에 의식 없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혀꼬부러진 소리가 꼭 엄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유치원 아이의 말같이 들린다. 진실로 인간이 불쌍해졌다. 이튿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혼자 누워 물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머리맡에 두고 자는 성진을 보고 나왔다. 준석을 만났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소은의 안색이 창백해 보였는지 준석이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묻는다. 아니라고 했지만 연극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 준석이 고 회장의 자서전 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고 회장에게 이야기했으며 그도 흔쾌히 수락하였다고 전해주었다. 아마 준석이 소은을 돕기 위한 배려인 것 같았다. 마침 준석의 역사소설이 출판사의 사정으로 시일이 촉박해졌다고 한다. 준석은 잠깐 고 회장을 만나러 가자고 했다.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할 텐데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 오늘 고 회장 시간이 날 때 만나두는 것이 좋겠다며 차에 소은을 태웠다. 고 회장은 준석과 소은을 반가이 맞이했다. 고 회장은 포용력이 있어 보이며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만만치 않은 소은을 마음에 들어했다.
계약금은 소은의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였다. 순간 소은은 이 돈으로 성진의 방을 하나 얻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 연체를 갚아야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성진에게 자기의 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지도 모른다. 내심 하늘이 돕는구나 안도감이 들었다. 고 회장은 자주 만나자며 악수를 청했다. 빚을 갚고 최저의 생활비로 1년은 살아갈 수 있는 액수였다. 고 회장을 만나고 오면서 소은은 준석에게 머리를 식힐 수 있게 미사리 쪽으로 가자고 했다. 차는 방향을 들었다. 소은과 준석이 들어간 라이브 카페엔 주로 젊은 연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쪽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자 준석이 묻는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소은은 대답을 하며 속으로 절대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혼한 여자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상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속물근성인지도 모른다. 카페 안 무대 위에서는 기타 반주의 허스키 가수가 80년대 유행한 노래로 애조틴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소은도 준석도 잊기 않은 노래였다. 저녁 때 발랄하게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던 생각이 필름같이 스쳐갔다. 유학교 때 쫓아다니던 여드름이 잔뜩 났던 그 남학생은 지금 중년이 되었겠지. 미팅 때 섹시해 보였던 남자애를 짝사랑까지 했던 친구. 40대 중반이 중년이 되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살고 있겠지. 자신보다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소은은 정말 오늘은 취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을 잊고 싶다. 돌아버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허튼 모습을 준석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석할지 예쁜 여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아서이다. 자신의 그런 점이 싫지만 성격 탓이라고 해야 할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떠오른다. 소은 씨는 처음에 얼마든지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서 가까이 가면 커튼을 탁 쳐버린다고. 더 이상 접근 금지가 그렇게 완고해서 상대방은 불가능이란 판단을 내리고 아예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누구에게서건 자신의 풀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아직까지의 기억으로는. 그 점이 남편에게는 매력 없고 비인간적인 여자란 인상이 들게 했는지 모른다. 혹독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여자. 남편과 딸에게도 그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여자. 일부러 더 흐트러진 행동으로 무시해버리고 자유이다 못해 방종으로까지 가려 하는 남편 성진. 그런 성진과 20여 년을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소은이 포기한 채 이혼까지 가고 말았다. 소은은 그런 무질서한 남자와 견뎌내기 힘들었다. 남전여비 사상이 농후한 성진에게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당신이 날 버리면 되잖아 하고 매달린 적도 있었다. 주량이 얼마큼 되죠? 준석이 맥주를 따라주며 묻는다. 1000cc까지는 괜찮고요. 소주로는 반병 정도예요. 황 선생님은요? 소주로 2병 정도. 오늘 맘 놓고 마셔봅시다. 운전은요? 걱정 마세요. 대리운전 시키면 되니까. 음악에 취해 1잔, 분위기에 2잔, 새로운 곡 때문에 3잔.
앞으로의 글이 잘 되길 빌면서 넉 잔. 서로의 눈빛에 취해 5잔. 그들은 취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한탄하고 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소은은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돌아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술을 털어 넣었다. 이윽고 모든 것이 슬퍼 보였다. 울고 싶었다. 소은은 괴로운 그 여자를 멀리 세워놓고 그리고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울었다. 소은 씨 무척 외로우신 분이군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것 아닌가요? 외로움을 더 타는 사람들이 있죠. 소은이 노래 따라 흥얼거렸다. 준석도 따라서 흥얼댄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할 텐데 그러면 자꾸 또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날 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상한 체질인가 봐요. 술을 조금 마시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많이 마시게 되면 울고 싶어져요. 그 이상 먹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토하게 되죠. 그러니 좀채 취해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추태를 부리게 되면 술 깬 후 부끄럽고 몹시 후회스러우니까 저 자신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요. 마음 놓고 마셔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병이 생겨요. 제가 책임질게요. 고마워요. 실수를 해도 봐주시겠다니. 마치 선생님 앞에서 어리광하는 학생처럼 소은은 그동안 잊고 있던 버팀목을 찾은 기분이 들었다. 늘 가족에게 버팀목이 대조해했던 자신이 이렇게 상대방의 버팀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심 행복한 감정이 사르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 이게 얼마만인가. 술을 마시면 세상이 슬퍼 보여서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 때도 있구나. 준석은 볼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이 돼 주었다. 인간미가 있는. 남에게 주는 정이 인색하고 도사리는 자기로서는 준석이 넓은 바다로까지 보였다. 그래, 마음을 열자. 여태껏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의심 많은 무장 때문이었지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자는가. 흰색의 때가 타면 지워도 얼룩이 남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순수한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상은 얼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 불순해졌다. 소은과 준석은 손을 잡고 강가를 거닐었다. 소은은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는 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준석이 소은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준석은 분홍의 집안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춘기 때 농촌 생활을 접고 아버지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실패하자 그때부터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프지 않다고 했다. 대학 다닐 때는 1년 동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었다는 이야기를 소은에게 들려주었다. 소은은 누구나 아팠던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나 보다고 말했다. 준석은 아내 희숙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대화가 소은과 이루어짐이 기뻤다. 소은은 여린 심성에 상처가 많이 난 사람 같았다. 맑은 상소원의 물결을 보며 준석이 물었다. 내가 소은 씨를 사랑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소은은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렇게 답변하고 있었다. 나는 벌써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선생님 많이 취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말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싶어요. 쥐기에 의해서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소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 준석은 그녀를 포옹했다. 내일이 부끄럽지 않을 사랑을 합시다. 여승,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추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시 창작 시간이다. 중견 시인이기도 한 진섭은 열심히 강의한다. 여학생이 대부분이고 남학생이 3분의 1 정도 되는 20여 명의 수강생이다. 중간 시험을 앞두고 메모에 열중하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있는 학생과 겉으로는 듣고 있는데 정신은 창밖 다른 곳을 배회하는 학생도 있다. 이 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함축성 있게 표현한 백석기행의 시입니다.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지요. 주인공 여인의 삶을 화자인 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주인공인 여성이 직접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기법보다 화자가 그 여인과 거리감을 두고 표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을 짚어봐요. 셋째 줄 창가에 앉은 다인은 주요 점을 메모한다. 진섭은 강의하면서 몇 번 다인의 시선과 부딪힘이 있었다. 이젠 기용을 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는 무심한 척 강의에만 열중한다. 여러분, 무뎌진 감성을 깨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십시오. 마지막 멘트를 하고 진섭은 강의실을 나온다. 수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서로 친하면서도 점수에 대해서 예민하고 서로 경계한다. 교수가 전체를 향해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어느 시간 강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선생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비슷한 수준의 다 대학에 강의를 나가보니 똑같은 현상이므로 그때는 포기하고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답변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의 목표 속에서만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경쟁의식뿐이다. 깊은 사고보다 달달 외워서 점수를 따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번 교수 회의에서는 학기 마지막 강의 끝나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를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진섭은 반기를 들었다. 강의 끝나고 나가기 바쁜 아이들을 붙잡고 강의 평가를 하라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옛날 노 교수들은 특히 자연과학부의 경우 학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몇 년째 똑같은 강의를 앵무새처럼 떠들고 공부 안 하는 교수가 더러 있었다. 자극이 될 것이면 물론이다. 진섭 자신이 대학 다닐 때는 교수는 하늘이었고 그 권위 아래 납득되지 않은 점수에 대해 의아해도 이의 신청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 일쑤였다. 가끔은 교수의 독선이 아이들을 지배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성적 발표하고 일정한 기간에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강사의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데 이 대학 저 대학 뛰어다녀도 교통비 빼고 식대 빼면 전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거기에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치명적이 되어 자연히 아이들에게 아부형의 교수가 나오기 십상인 것이다.
안 그래도 요새 애들은 아나 무인격으로 복도에서 교수가 지나가도 빤히 쳐다보면서 담배를 물고 있는 애들을 더러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진섭이 주장한 결과 인터넷으로 강의 평가 질문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안 하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 수강 신청 때 불리한 조건을 거둔 것이다. 오후 강의 시간이 끝나고 다인이 연구실로 왔다. 요새 무슨 책을 읽나? 다인이 어물어물한다. 무슨 책을 읽느냐고 물으면 대뜸 무슨 책입니다 하고 답할 수 있도록 늘 책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 진섭은 자칫 기영의 기억으로 분위기가 암울해질까봐 선동적 질문을 한다. 자신도 다인을 보면 가슴 밑바닥에 기영에 대한 정이 그늘지는 것은 사실이다. 나이 차이가 많고 기영이 어릴 때 같이 살았기에 때론 자식 같기도 했다. 나가자. 건물 밖으로 나오니 빗방울이 후둑후둑 듣는다. 진섭은 자신의 집 근처의 음식점으로 다인을 데리고 간다. 어딘가 다인의 표정에서 암울한 기분이 돈다. 밥을 먹고 차는 집에서 마시자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를 눌렀다.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서 커피포트에 코드를 꽂아놓고 소파에 앉는데 다인이 거실에 있는 화관과 그림 도구가 한쪽에 놓여 있음을 보며 묻는다. 그림도 그리세요? 응. 대학 때부터 가끔 취미로 그려왔어. 내년쯤엔 전시회도 한번 가졌으면 해. 취미 수준을 넘으셨네요. 그런가? 선생님, 저 집 나왔어요. 느닷없이 다인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돌 하나 집어넣듯이 말했다. 뭐? 다인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표정이 된다. 하하하, 다인이 지금 사춘기 소녀야? 그래, 집 나오는 시위에서 소원 성취했어? 왜 나왔는데? 선생님 놀리시는 것처럼 물으시면 대답 안 할래요. 저는 지금 심각해요. 하하하하. 다인이 심각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진섭은 다인의 표정이 귀엽기만 하다. 이유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진섭의 표정이 굳어진다. 싸우면서 왜 이혼 못하느냐고 따졌는데 막상 헤어지시니까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미워요. 평소 사이가 안 좋으셨어? 제가 보기에 엄마는 너무 완벽주의였고 거기에 비해 아빠는 엄마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부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듣지 않고 삐뚤어만 나갔으니까요. 분명 엄마 말이 옳은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만 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3살짜리 애한테서도 배운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진리는 무조건 수긍하라는 뜻 아니에요? 아빠의 잘못이 커요. 엄마도 아빠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했더니 엄마 말이 왜 애초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의 화살을 돌리느냐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니 열어주지 않았는데 우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운다고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쓰려요. 어느새 다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지 다인의 가슴이 답답해 왔다. 불행했던 엄마 소은의 일생이 슬픔으로 바뀌어져 다인은 눈물이 자꾸 고여들었다. 선생님 방에 술 없어요? 술 한잔 하고 싶나? 엄마한테 전화해 늦는다고. 아니요. 절대 안 들어가요. 둘 다 미워요. 속 좀 썩여야 해요. 오기가 그녀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기형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인이 충격이 너무 컸겠군. 진섭은 부엌으로 가서 잔장을 열고 남아있던 보드카 한 병을 꺼낸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어 컵에 담고 마른 안주와 함께 내어온다.
오늘도 안 들어갈 거야? 며칠 됐는데? 오늘이 여섯째예요. 허허, 참. 선생님, 저 오늘 이 소파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다인이 그렇게 답답하도록 고집이 세웠나? 선생님,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왜?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현명해 보여요. 이기적인 인간끼리 산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고 이혼하게 되면 자식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에게 봉사하게 되고 덜 이기적이 되지 않을까? 아직 나도 안 해봤지만 말이야. 사랑은 변질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만 맞추기를 원하니까 참 도인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혼한 인구수가 더 많아야지, 안 그래? 진섭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뭘 배웠겠어 하던 이모의 말이 떠오른다. 다인은 부모로부터 결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받고 있다. 좀 더 연구해보자. 그런데 이럴 때 다인을 야단쳐서 집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밤에 다인은 새우처럼 웅크리고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진섭은 담요 한 장을 들고 나와 다인의 위에 더 덮어주었다. 자기 아집으로 인한 고집을 꺾기 힘들 것 같았다. 방법이 그것뿐이 없느냐고 달래도 보았지만 옳은 길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식이었다.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였다. 그 독선에 가까운 고집은 하루 이틀에 쌓여진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소은은 며칠 밤을 밝혔다. 학교에 가보니 다인이 3일은 출석을 잘하였는데 그 3일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일도 스님의 절까지 가보았지만 왔던 흔적도 없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라 믿고 있지만 이렇게 속을 썩일 줄은 예상 밖이었다. 아, 다인아, 어서 와라. 엄마가 이렇게 빌고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어떤 벌도 엄마가 다 받을게. 소은은 나락으로 떨어진 심정이었다. 다인을 찾는 문제로 인해 성진은 그대로 집에 드나들었다. 다인의 문제가 수습되면 나갈 참인 것 같았다. 소은이 다인의 방에 들어가 소지품을 뒤져서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찾아내는데 시 한 편이 나왔다. 누구를 만나듯 헤어질 수 있을 만큼만 알며 살아갑시다. 아픔, 슬픔, 긴 꿈 같은 이야기들 모두 주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헤어짐에 허망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헤어질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합시다. 먼 훗날 그대 떠올리며 아련한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만 알길 잘했다고, 상처 주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길 잘했다고. 그래서 난 이제 어디에서건 당신을 만나도 그 깊은 마음 읽어도 잊어버린 척 소녀처럼 미소만 짓습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던 헤어질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소은은 시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듯 감동이 온다. 기영이 죽은 뒤 쓴 다인의 한 조각 마음 같았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욕망 때문에 죽어가며 증오와 미움 때문에 타락하고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서 지내느니라. 부처라고도 씌어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청암 스님의 법문집도 갖고 있었다. 책갈피에 신문에 인터뷰한 청암 스님 사진까지 오려서 접어 갖고 다니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소은은 가슴에 찌르르 전류가 흐른다. 청암이 한 어떤 말도 가식 같고 아무리 훌륭한 법문도 배신자의 아량 같은 위선으로 느껴지는 것은
소은의 커다란 상처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 일도 스님은 진정으로 정암 스님의 배신을 용서한 것일까? 깨달음을 위해 산으로 간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일까?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한 구석에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하시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가슴앓이 병을 갖고 계셔서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가 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진정 그를 용서한 것이면 틀림없으리라. 그런데 소은은 남편을 용서하기 싫다. 아니,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입술을 깨문다. 오히려 용서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 아, 가시는 굴러 얽혀있는 기억들이여. 전화 소리가 울린다. 뒤지던 손을 멈추고 소은은 수화기를 집어든다. 여보세요? 정소은 씨 댁 맞지요? 중년의 여자였다. 예, 그런데요. 황준석 작가님을 아시지요? 네, 누구신가요? 저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걸으셨습니까? 지난번 미사리에 같이 가셨죠? 네. 우리 집 양반 그때 안 들어오셨거든요. 같이 계셨다면서요. 그냥 만나서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같이 밤을 새우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 양반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럼 바꿔주세요. 지금 외출 중이세요. 무슨 근거를 갖고 그러십니까? 보여드릴까요? 긴 생머리를 하고 계시죠? 만나시겠어요? 같은 동네더군요, 댁이. 전화로 말씀하시죠. 당신의 긴 머리칼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주셨습니까? 나는 맨날 차 안 청소를 하다가 여자 머리칼을 보면 기겁을 하는데 주워서 보여주면 거짓말 못하는 남편이 그대로 밝힙니다. 그날 차를 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이상한 관계로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땐 개망신 당할 줄 아세요. 여자는 고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아,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구나. 소은은 준석을 떠올린다. 불륜. 분명히 남이 남자와 남의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륜이다. 육체 관계를 가져야만 불륜인가? 하룻밤 육체 관계를 맺고 헤어진 뒤 기억에서도 지워진 사랑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소은이 준석에 대해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은은 성혜연으로부터 피해자이며 준석의 아내에게는 가해자가 돼버린 것이다. 미사리에서 만난 그날 준석과 소은은 분명 모텔 한방에서 같이 밤을 새웠다. 많이 취했었지만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서서 맥주 3캔을 주문하여 더 마셨다. 손을 잡고 포옹을 했으며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그러나 육체 관계는 갖지 않았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들은 육체의 굶주림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나이였다. 정신적 유대감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나 그것을 그의 부인에게 어찌 설명하랴.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죽일 이유도 없었다. 다만 준석이 소은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이상 선을 그는다는 것도 위선 같았으며 그 이하도 마찬가지 심정이 되는 것이었다. 무엇이 다를까? 준석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완강하지 않았다. 소은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누군가 사랑의 꽃이 섹스라고 했는데 소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짝사랑 체질이지 연애 체질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정신적 사랑이 더욱 중요했다. 그것은 남편 성진과의 사이에 오랜 동안 정신적으로 외롭고 황폐한 세월 속에서 오는
불구적 생활 때문 아닐까. 마음속으로 기대고픈 사람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그녀를 요구해 올 때 술을 잔뜩 먹이든지 약을 먹이든지 해서 자신을 돌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했었다. 그건 순전히 성진이 싫어서였다. 맨 정신으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성진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을까. 평소 친한 친구가 소은이 각방을 쓴다는 말을 듣고 남자 자존심이 뭐가 되겠니 하면서 소은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소은은 서로의 합의하에 서로 편하니까 아무 불만이 없다고 했는데도 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단 하루도 떨어져서 자면 그날이 너무 아깝다며 싫다고 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인꼬 부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은은 잠시 성진이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바람도 피고 싶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봤을 뿐이다. 사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수십 년을 한 사람과 늘 같은 섹스를 나눈다면 얼마나 지겨운 노릇인가. 늘 밥만 먹으면 때론 짜장면도 먹고 싶을 것이고 비빔밥도 먹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슬기롭게 잘 넘기며 외도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배려와 분리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도덕성 때문일 것이다. 근본적 애정이 없다면 그때는 부도덕을 느낄 겨를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드문 예로 간혹 전혀 외도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부인과의 사랑이 천생연분으로 100% 만족하는 사이이기에 그럴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부류와 마음속에는 그래보고 싶지만 그럴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아 못하는 부류로 두 가지일 것이다. 후자는 외부적 주의로 인한 구설이 두렵고 그럴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더 인간적으로 보여진다. 준석은 미사리에서 소은과 밤을 지새우고 온 날 희숙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해야 옳을 정도였다. 희숙은 긴 머리칼을 2개 갖고 들어와서는 누구의 생머리냐고 따졌다. 준석은 당신 정말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몰아붙이면 그땐 진짜 외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될수록 화를 크게 내면서 부정했다.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속으론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교활한 것일까 하고 자신도 놀라웠다. 끊임없는 자신의 이기를 위한 지혜는 가히 천재적이었다고 해야 할까. 어느 정도 희숙이 자신의 말을 믿으며 화가 수그러들자 일단 잠재울 수 있었다. 준석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밤이 되자 희숙은 샤워를 하고 청순한 피부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웨이브가 있는 어깨까지 오는 파마 머리를 풀고 준석 옆에 누웠다. 연분홍 잠옷을 거친 속은 짙은 가지색의 브래지어와 팬티가 훤히 다 비치는 것이었다. 희숙을 품고만 자서는 안 될 것 같은 연출을 희숙은 하고 있는 것이다. 아, 피곤해하며 다른 때 같으면 거절을 할 터인데도 전날의 잘못 때문에 속죄인 양 준석은 희숙의 요구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소은에게서 자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산소 같은 신선한 후리지아 꽃향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었다. 다시 희숙의 향수 내음이 소은의 후리지아 향을 연상시켰다. 희숙의 리드에 휘말리기 시작한 준석은 자극이 되자 주객이 전도되어 희숙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희숙의 정열은 요동쳤으며 절정에서 두 사람은 깊은 만족감을 얻었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희숙은 인삼을 손수 갈고 꿀을 타서 달콤한 주스로 만들어 준석에게 갖다 바쳤다. 희숙은
준석이 외도하는 것은 좀채 없던 일이라 한 번쯤 그냥 넘겼으나 자신과의 관계 때 준석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것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예감되었다. 그 무언가를 캐내야 한다고 초점을 맞춘다. 희숙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아니냐는 잠자리 휘수로 판단하려 들었다. 몇 년 동안의 사이클을 보면 돌발 상태가 오지 않는 한 그의 건강 상태와 습관, 욕정이 주에 몇 번, 혹 한 달에 몇 번씩으로 그의 피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까지 흐르며 이쯤에서 발산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정쩡한 변명으로 절대로 희숙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 집요함이 준석을 가끔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나 정확해서 틀린 곳을 집어낼 수 없었다. 사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신경 쓰이는 이유에 따라 욕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희숙은 계산해 넣지 않는 것인가. 아무튼 준석은 여태껏 아내를 속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희숙의 사이클에 좀 안 맞아도 무심한 채 신경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았다. 희숙은 달력에 준석의 행적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가끔 차를 들고 서재에 올라가면 망연히 생각에 잠긴 준석을 볼 수 있었다. 문 여는 소리도 못 느낄 정도였다. 희숙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준석의 태도에서 그 요인이 무엇일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분석은 어렵지 않았다. 분명 그의 정신을 빼앗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준석의 외출 때 뒤를 밟아보면 곧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터였다. 소우는 고 회장 일로 준석을 불러내었다. 지난번 만난 후 근 한 달 만이었다. 잣집문을 밀고 들어온 준석은 한눈에 수척해 보였다. 조금 여유신 것 같아요. 소은 씨는 별일 없었고, 예, 뵙고 싶었어요. 준석은 수줍은 소년처럼 말없이 씩 웃는다. 어디까지 나갔죠? 고 회장 고향을 다녀와야겠어요. 그 집안 인척 중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내력이나 가풍도 좀 증언을 드릴 겸. 고 회장이 여자분 같으면 같이 고향에서 하루 묵으면서 충분히 자료에 도움이 될 텐데. 나하고 같이 가요. 바람도 좀 쏘일 겸. 쫓겨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와이프가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일 때문이잖아요. 가을은 어느새 깊어져 있었다. 시골길은 완전히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가지만 남은 나무엔 빨간 감이 꽃 피운 것처럼 달려 있었다. 소은이 고향에 가겠다고 하자 고 회장은 숙박업소에 연락하여 예약을 해 주었고 선산과 살던 집을 안내해 주라고 유지에게 미리 일러 두었다. 현장 취재가 목적이지만 소은과 준석은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다. 야산 밑에 한적한 곳에 작은 호텔이 운치 있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들은 숙소에 여장을 푼다. 소은과 준석은 저녁을 먹고 주변 경관을 보며 산책을 한다. 발에 밟히는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푸른 소나무가 뒷산에 가득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선녀가 갖다 꽂은 것인 양 새로움이 소은의 가슴에 넘실거린다. 하늘도 구름도 노을도 바람도 세상에 나와 처음 보는 것처럼 어린애의 심성이 된다. 커피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누가 모자랄 것 없이 그들은 포옹을 한다. 그들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탐하기 시작한다. 세상의 불륜이란 말은 그들의 의식을 비켜가고 있었다. 얼마만인가 소은에겐 보석을 줍는 듯한 감동이 왔고
준석에겐 인상적인 신비가 소원에게서 느껴졌다. 아내와는 또 다른 뇌세적인 충동이 그를 뜨겁게 했다. 준석은 새로운 신비감에 가슴 설레며 틀에 박힌 울타리 안에서 갇혀있던 영마가 광활한 자유의 들판에서 마음껏 심호흡하듯 뛰었다. 새로운 에너지가 그의 전신을 타고 흘렀다. 남녀 관계 외에도 모든 인간들은 스킨십을 토대로 애정 표현을 하며 산다. 인간은 외롭게 혼자 못 사는 동물인 것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자란 아이와 언제나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큰 아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것이고 심성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의 의식을 지배하며 후자는 타인에 대한 저항적 독소가 어딘가에 있게 되어 비뚤어진 사고관을 낳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기억이 그의 의식 한편에서 자리 잡고 같이 살아갈 터였다. 희숙은 카페에서 친구 은순과 하임과 함께 칵테일을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대화하고 있다. 그래, 너의 남편이 그 정소윤이란 작가와 별도의 감정을 갖고 있다 그거지? 희숙을 보며 하는 화임의 말에 은순이 경험자답게 무게 있는 목소리를 깔며 교통 정리를 한다. 그게 시초라니까. 부인에겐 없는 새로운 맛에 홀리면 관심이 쏠리고 그게 자라서 연애 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호텔에 가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하는 거야.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누가 말한 철학이니? 사실 우리 뭐 안 그러니? 한 가지 다른 건 여자는 정신이 가야 몸이 가는데 남자는 정신이 안 가도 몸이 갈 수 있다는 거지. 하느님이 종자를 뻗으리라고 그렇게 생리 구조를 만든 것 같아.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몸을 열 수 있는 여자는 오히려 행복한 거야. 안 그래? 다시 희숙이 은순을 보며 한마디 더 거둔다. 그래, 현장을 잡고 보니까 어떻대?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대? 후회했어.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아. 남의 살을 째서 아프단 소리를 간접으로 듣는 것하고 내 살을 째서 아픈 것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예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여자와 함께 투숙한 현장을 보는 것하고는 상처가 달라. 안 보는 게 훨씬 현명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겠니? 밧줄부뿐이 더 하겠어? 이혼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 한번 혼쭐을 내고 싶은 거지. 천하찬이 이혼이 되고 결국 다시 사는 방법뿐이 없는데 현장을 안 봤더라면 기억에서 오래가면 지워질 수가 있거든. 이어서 은수는 희숙에게 한마디 한다. 너 설령 남편에게서 증거가 나왔더라도 아니라고 시침 떼면 그냥 넘어가. 끝까지 밝히려고 하지 마.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부인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러는 거야. 막 나가면 어떡할래?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어쩔래? 하면 그땐 다 끝난 거야. 희숙은 자신 없는 답변을 한다. 그래도 난 그게 안 될 것 같아. 화임이 끼어든다. 난 남편 출장 갈 때 콘돔을 가방 한기퉁에 꼭 넣어주잖니. 에이즈라도 옮겨올까 봐. 고백할 리도 없지만 고백하지도 못하게 해. 들으면 괴로운 걸 왜 듣니? 어머머, 얘는 현명하게 산다. 아주 현실적으로. 셋은 까르르 웃는다. 그러면 콘돔이 없어지대? 희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아니, 사람 어떻게 보는 거라며 화를 벌컥 내더라. 그래도 그게 안전하잖니. 얘, 하나 쓰고 똑같은 거 채워놓으면 모를 것 아냐.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기 때문에 남편이란다. 하하하하. 크크크크. 그들은 수다가 즐겁다. 이튿날 오후에 준석은 돌아왔다. 지난번
미사리 사건 이후 벼리던 칼날이 희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번뜩였다. 그녀의 예리한 더듬이는 준석의 무의식까지 샅샅이 살펴보려고 더듬는다. 희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준석은 왠지 자신의 시선을 피했다. 순간 희숙은 이 남자의 순진한 양심에서 분명 뭔가가 가짝대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지난번에도 밤새고 온 날 정소훈을 만나지 않았던가. 곧바로 희숙은 준석을 따라 서재로 올라간다. 급한 일이 있어요? 있기 전에 메모할 게 있어서. 희숙의 더듬이가 만만치 않음을 준석은 느낀다. 때론 좀 둔하고 덕이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지나치게 예민한 희숙이 피곤하다.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 완벽하게 대하는 자신의 임무에는 만점에 가깝다. 준석의 러닝셔츠에서 또다시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 희숙의 눈에 띄었다. 분명 지난번 그 여자의 것과 같았다. 희숙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며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을 잡기 전에 친구 은순에게 전화를 걸었다.